많이 활용하는 그런 어떤 공연들이 많지, 정은아. 주로 뭐가 있니? 현대는 창작이죠, 거의. 어떤 작품이 있었어요? 북 갖고 하는 게? 근데 북을 왜 사용한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그 소리를 내려고. 그럼 소리가 나면 어때요? 그쵸? 생동감이 그 내 몸 안에 있는 어떤 그러니까 뭔가 그 생동감, 뭔가 이렇게 뭔가를 어떤 깨우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무튼 북은 그래요. 북은 그런데 아주 오래 전부터 북을 가지고 이제 원시족도 그렇고 가장 그 주술적인 부분, 사실은 굉장히 주술적인 부분도 있죠. 이렇게 신과 가까이 가기 위한 부분, 그 다음에 어떤 방어적인 체제, 그다음에 외부에서의 어떤 그 무력적인 어떤 부분에서 방어를 하기 위한 어떤 방어적인 체제, 그리고 인간의 어떤 본연의 모습을 본다면 그 북을 두드리면서 어떤 생동감, 아까 정원이가 말했던 그런 생동감을 자극하는 어떤 그 규칙적인 어떤 방복의 어떤 리듬인 것 같아요. 굉장히 우렁찬. 그래서 예전부터 거의 인류와 함께 북은 거의 같이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보통 이제 북춤이라고 얘기는 잘 알지만 승정무가 그 북춤에서 유래됐다라는 거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했던 방어의 체제, 승리를 위해 알리고자 했던 신호 체제, 그러니까 신호 체제, 본능의 어떤 체제, 방어 체제, 그다음에 주술적인 어떤 체제들이 있는데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지지난주에 처형도할 때 이제 가면을 얘기를 먼저 이제 했었었잖아요. 가면을 이렇게 그때 그 댄싱 라인에서도 그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춤을 췄을 때와 가면을 쓰지 않고 춤을 추었을 때의 본인이 발현하는 어떤 에너지와 그 느낌과 그 외부와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면을 복면을 썼을 때와 복면을 쓰지 않았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적인 어떤 발현의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뭐 수업을 하거나 이럴 때도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동작을 열 동작을 주었을 때와 그리고 복면을 썼을 때, 가면을 완전히 애들한테 씌웠을 때의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것 같아요. 자, 그런 어떤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북과 가면의 요소 또는 뭐 방울 이런 요소들은 사실은 인류의 그 문명과 같이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사실은 아닙니다. 아닌데 특히 이 북에 대한 요소는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냐면 일단은 주술적인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죠. 주술적인 기능. 그리고 막 두들기면서 그 신동, 박동 소리와 함께 그 어떤 에너지를 웅장하게 넓혀가는 어떤 에너지를 넓혀가는 학대의 의미입니다. 학대의 의미.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신호의 기능이 있었어요. 신호의 기능. 그러니까 뭔가를 알리고자 했을 때 신고도 그 예일 수도 있지만 전쟁을 알리거나든지 교통수단을 알리고 했을 때 어떤 신호의 기능, 그 다음에 방어의 기능, 그러니까 적들이 우리 그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 경계의 어떤 부분들, 그 위협적인 어떤 부분들을 알리는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어떤 그 신동감, 그건 이제 본능적인 어떤 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어떤 무수한 북이라는 북이 갖고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인류적으로도 사실은 이러한 기능은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원시인, 그다음에 외국 사례 아시아에서도 거의 북을 가지고 많이 갖고 놉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주술적인 기능의 보편성을 갖고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어,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북춤을 어떻게 기술을 했느냐, 기록상으로.
그리고 그 기름의 그 북침의 어떤 형상적인 면을 도상학적으로 그림을 보고요. 그리고 그게 오늘날에 1968년도에 승정무라는 이름으로 지정이 됩니다. 국가 보유 그 주요 무형 문화재로. 그래서 이 승정무가 지정되는 어떤 가정들, 그리고 그 승정무가 그 지정되면서 이 북춤의 여러 갈래로 또 나뉘어집니다.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면서 궁중 안에서의 북춤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영이 그 통영 그 삼군 수도 그 부분이 있어서 그 이순신이 있었던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그 승정무, 전쟁에서 이겼을 때 두드린다라는 이 승정무의 어떤 형상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보급되었던 동네 고무의 어떤 양상들, 이 세 가지를 오늘 조금 감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보셨을 때 이 북춤의 그 보편적인 어떤 그 춤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주요 동작과 그리고 이 세 개가 나타나는 특징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태어나면 문 조금만 닫아주고요.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를 좀 바꿔봤어요. 왜냐하면 어때요? 그 바탕화면이 검정이랑 흰색이잖아요. 어떤 게 더 잘 보여요? 이게 더 낫나요? 그래. 불 안 꺼도 되겠나? 불 하나 끌까? 항상 그 역사는 그 다음 세대에 사실은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되는데, 북춤은 뭐고, 무고는 뭐고, 고무는 뭐고, 승정무는 무엇일까? 굉장히 너무 혼돈스러워요.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용어의 그 선후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수님이랑 작년에 이 논문을 썼어요. 논문으로 이제 썼던 내용들을 주로 이제 오늘은 제시를 좀 할 텐데, 자 보시면 북춤 무구로서의 북을 사용하여 추는 춤이라고 정의를 한번 내려봅니다. 북춤이라는 것은 북을 가지고 이 도구로서의 북을 가지고 사용하는 춤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용어의 정확한 개념입니다. 정확한 개념. 근데 어떤 거는 무고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고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무는 무엇이다? 춤추다. 춤추는 겁니다. 춤추는 거. 우리 무용하다 할 때.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무 하나만으로도 이해가 돼요. 사실. 그래서 모든 한국 무용은 뭡니까? 승정무, 고무, 그 다음에 한량무, 무로 끝납니다. 무로. 그거 자체가 무용의 의미를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고라고 했을 때는 정확하게 읽으면 춤추는 북이야. 춤추는 북.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그리고 고무라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북, 고무, 고자, 북고자입니다. 북고자. 북고자를 쓰고 무를 해서 말 그대로 북춤이에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북춤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맞는 한자 표기는 실질적으로 이게 맞아요. 우리 한자 그 교수님한테도 물어봤더니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거는 뭐냐면 처음에 이 북춤의 유래를 갖다가 기록으로 봤을 때 고려사 악지, 그러니까 고려에 대한 모든 기록물 중에 악지라는 음악에 관련된 부분만 뺍니다. 악지. 근데 악지에서 보면은 여기는 잘 안 보일 텐데 이게 악기예요. 악기. 악지라는 고려의 음악에 대한 모두 집결했던 그 지침서 안에 악기라는 명칭이 있었다라는 거야. 악기. 그 악기를 봤더니 무고가 있더래요. 자,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무고는 무엇으로 쓰였다? 악기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악기로 춤추는 부. 그 시온을 이렇게 보면은 고려사의 바다 위에 땡목, 그러니까 나무죠, 나무가 바다 위에서 출렁출렁 거리는 모습을 보고 춤추는 북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북이라는 것 자체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둥둥 떠가는 북의 모습을 보고 마침 그것이
춤을 추고 있는 북 같다라고 해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무고라고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입이 되어 있는데 무용 그 형용사적 의미가 가미된 명사 또는 악기명으로 해석이 되어 있었어요. 자, 이것이 점점 후대에 지나가면서 실질적으로 북이라는 악기로도 쓰였지만 춤으로도 쓰였다라는 겁니다. 춤으로도. 그래서 해동악구라든지 동사 강목이라든지 성호사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영예에 떠다니는 땡목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그 북에 그려진 쌍나비와 용. 자, 그래서 오늘날의 북에 이런 용문이라든지 화려한 세책이 가해진 거예요. 굉장히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 문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영예에 자천되었을 때,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제 아예 그 하등 그 직급으로 지방으로 자천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천을 보냈을 때에 그러니까 이혼이에요. 이혼이 말을 하기에 이 벼슬을 했던 정승까지 갔는데 자천을 다녔단 말이야. 내려와서 이제 자연을 만나니 바다 위에 부목이 떠 있는 나무목이 있으니 무고를 만들었고 이 소리가 굉장히 웅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무고라는 것이 어떻다? 악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온이 영예를 갔을 때 그걸로 북을 만들었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웅장하고 기묘하다라는 어떤 악지 외에도 이 세 가지 대표 역사서에서 무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에 굉장히 북춤이 많아요. 사실은 승전무도 북춤, 동네 고무도 북춤, 궁중에 치는 무고도 북춤, 너무 북춤이 많습니다. 그 시원은 하나라는 거지. 사실 춤의 뿌리는 하나예요. 하나. 현대무용도 마찬가지고 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스로 위로 쭉 올라가면은 원시에 살기 위한 춤의 본능적인 움직임으로 시작을 해서 당대의 발전 과정 속에서 어떻다? 춤이라는 것이 가지를 친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땅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요 뿌리가 하나가 납니다. 뿌리가 나서 자라요. 자, 요거는 예를 들면은 한국, 요거는 독일, 이거는 미국, 여기는 프랑스 이렇게 갑니다. 그쵸? 올라가요. 여기는 원시라고 하면 근세, 근대, 현대 쭉 갑니다. 쭉 가서 이 줄기에서 어떻다? 사회적 발전과 함께 기록의 발전, 세분화, 정문화. 처음에는 이렇게 갔다가 이 줄기가 이렇게 또 나뉩니다. 그래서 이걸 예를 들면은 한국무용, 예를 들면은 여기를 궁중무용, 예를 들면 민속무용, 또 가지를 칩니다. 예능무용, 또 예를 들면은 단체무용, 또 궁중무용으로 향화, 당화. 마찬가지예요. 발레도 이렇게 가지를 계속 치는 거예요. 궁정무용, 예를 들면 클래식 발레, 저는 잘은 모르지만 현대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무용도 예를 들면 류가 나뉘어져 있죠. 마스크라 이사도라 덩컨 또 나뉩니다. 근대로 가면서 루소 나오죠, 세인트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 중에 하나를 우리는 뭐라 얘기한다? 이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은 민속무용이다.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를 승정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 짓는 거고. 그 다음에 궁중무용으로 갔다. 궁중무용으로 왔다. 궁중무용에는 뭐가 돼 있다? 무고로 돼 있어. 이거를 우리는 무고라고 명명할 뿐이라는 거지. 명명.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분명히 예술은 세분화되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자체에 대한 어떤 줄기가 계속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 전문인으로서의 예술인으로서의 갖고 갈 수 있는 본인의
어떤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예술은 시대와의 발전과 함께 같이 상승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자, 오늘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이해는 사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랑 한국무용 발레도 역사서 동양무용사를 보는데 똑같은 북춤이야. 똑같은 북춤인데 승정무를 갖다가 민속무용으로 분류를 하고 궁중무고는 궁중무용이기 때문에 궁중무용으로 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선후관계 그리고 복잡한 어떤 그 경로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막혀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선을 조금 분명하게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고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무구라는 거죠. 무구의 춤추는 북에서 나왔다가 이것을 가지고 북을 두드리고 색칠을 하니 그 소리가 굉장히 웅장하다라는 것이 이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뿌리는 하나였어요. 무고로 시작을 했습니다. 무고, 정확하게 무고로 시작을 했는데 18세기의 궁중무게를 쫙 훑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고, 영조, 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종과 영조대의 무동에 의해서도 추워졌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앞에서 보면은 무동, 입작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동이 들어와서 무고를 쳤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무고가 지금 오늘 그 비디오를 보여드리겠지만 여자들이 막 춰요. 그렇지만 이게 여자들의 춤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옛날에는 무동이 나와서 이 무고를 두드렸다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반세기 동안 무고의 형식과 내용에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의기 절차로 본다면, 의계로 절차로 본다면 숙종 때부터 해서 그 정조라는 그 화려한 어떤 그 시대에 이르기까지 무고의 형식과 내용에 큰 변화가 없었어. 왜? 궁정 문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큰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항상 틀에 박히고 체제에 박혀서 절도 있게 자기에 맞춰서 움직임을 요구를 하지 큰 변동이 있고 연출이 어떤 뭐 이런 어떤 극작스러운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궁중의 문화는 그래서 궁중의 어떤 무용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것이 외국이었던 걸로 얘기를 한다면 클래식이죠. 클래식. 궁정 발레의 어떤 클래식은 그렇게 해서 바뀌지 않죠, 거의. 자, 그러면 19세기에 봐도 똑같이 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사 악지에 나와 있는 무고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궁정의 18, 19세기에 그 형식과 변화의 틀이 없이 모든 의계에서 무고가 자꾸 나옵니다. 그만큼 잔치에 굉장히 중요한 춤이었다라는 거예요. 춤이었고 고려시대부터 유래를 돼서 대표적인 조선에 이르기까지 가장 대표적인 춤이 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의계라는 거는 뭐냐면 정제무도홀기랑 이제 악학개범이라든지 그런 어떤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어떤 걸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정제라든지 악학개범이라는 어떤 우리 이제 막 이 수업을 이렇게 선생님들 이제 하시다 보면은 정제무도홀기라든지 악학개범을 계속 얘기를 하세요. 이제 그거는 춤의 그 기록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안무노트처럼 그 춤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하나의 문서화로 기록을 한 거고 의계는 조금 달라요. 의계는 뭐냐면 그때 매롤 며칠 날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어떤 연희가 추어졌는지에 대한 실시간의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고서. 근데 봤더니 18, 19세기에 그 의계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어떤 연희의 어떤 그 기록물을 포착을 해보니 실질적으로 그 북춤이라고 하는 북을 갖고 있는 춤추는 북이라는 명명되었던 춤이 계속 반세기 동안 그 형식과 틀에 그렇게 변함이 없이 연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궁중에서는 이렇게 무고의 형식으로 18, 19세기에 전래가 되었다면은 동시대의 교방에는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 궁중의 기록은 실질적으로 그거를 기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기록물이. 근데 교방이라든지 우리 민중의 삶은 그 일일이 그걸 기록하기에는 다소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교방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방의 문화에서는 읍지라든지 연행록이라든지 교방가요에서 북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춤을 살펴봤더니 보면 선조 그러니까는 1574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라고도 말하기 좀 애매해. 사실은 조선 후기 거의 16세기예요. 16세기. 16세기에 이미 명나라를 다녀왔던 그 저기 뭐냐 그 사람이 다녀왔던 사람이 그 교방에 조청기에 뭐라고 되냐면은 포구와 향발과 무동과 무고가 있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16세기의 교방에 지방 그 가나를 그 행사를 가나를 했던 교방 안에서 이러한 춤이 추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1590년도 때 흥창한 평안지에 보면은 이런 많은 포구락, 고무, 처용, 향발, 모노가 이게 배따라하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박, 무동, 연화대, 항무, 여민락, 만전춘, 감구는, 보혼자, 쌍화점, 한림별곡이 연희가 됐다라는 의미. 그러면 실질적으로 궁중춤이 궁중에만 춤을 췄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방 가나의 어떤 그 예술 집단으로서의 교습 기관이었던 교방 안에서 이미 16세기에 궁중과 비슷한 유사한 형상의 춤을 추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또 캐치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요 춤 종목. 자, 그다음 보시면 이게 지금 잘못 들어갔나? 자, 그 다음 보시면 제가 요거 위에가 좀 잘못됐네요. 19세기에 교방으로 보시면 이제 심정고 그 다음에 그 소수로 교방 안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금 화면이 정확하게 지금 제가 잘 이게 흐려서 안 보이는데 순조 때 고무라고 돼 있어요. 그쵸? 그리고 고종대의 간서읍지에 또 고무라고 돼 있습니다. 자, 뭡니까? 이거는 지금 교방의 그 기록이에요. 19세기 궁중기록은. 이걸 제가 좀 잘못 표기를 해서 그런데 여러분 뭘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착할 수 있어요? 그 17세기, 16세기는 북춤을 무고라고 해놨었잖아요. 그쵸? 무고. 근데 교방 문화에서 19세기 전말로 해서 이거를 다 어떻게 고무라고 명기를 하라고 합니다. 교무라고. 그래서 어떤 그 정의, 어떤 내용의 어떤 함축적인 추측물을 뽑아낼 수 있냐면 북춤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궁중에서는 무고, 교방에서는 고무로 기록이 되어 연이된 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궁중은 실질적으로 명칭에 있어서의 고형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방은 실제적 명칭을 살리고 옳은 표기를 요구하라는 지방 문간의 지령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자천을 갔던 이윤이라는 사람이 영해 바다에서 둥둥 떠가는 그 땡목을 보고
실질적으로는 그걸 춤추는 북이라고 했고 그 뗏목을 갖고 와서 장식을 하고 나비를 그리고 용을 그려서 그걸 두들기니 그것이 굉장히 웅장하다라고 해서 고려 말에 사실 향학 정제로 궁중으로 들어갑니다. 무고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서 16, 17, 18세기에 그 주요한 어떤 연희로서 계속 연행이 돼요. 사실 북춤이라는 것이. 근데 동시대의 교방에서도 이 무고를 춥니다. 어떻게? 똑같은 포그락과 아박이라는 궁중정제의 어떤 모습으로 춤을 추는데 19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교방의 기록에는 그 고무라는 명칭으로 써라. 무고가 아니라 정확한 명칭 북춤이라는 고무의 양식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사실은 포착을 할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에 나타나는 북춤의 여러 갈래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림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은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정조대에 들어가 있는 봉수당의 이제 진찬도 그림입니다. 그래서 잔치의 그림을 그렸는데 실질적으로 그 무고라는 그림, 무고가 지금 어디 있어요? 가운데 두 곳에 이루어져 있죠. 자, 마찬가지 오른쪽은 도임 한영도라고 해서 평양 감사를 축하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무대 위에 중앙에 네 명이 북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병루 연해도를 보시면 조금 더 선명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앞쪽 부분에서 무고를 네 명이서 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복색, 그 다음에 북을 이용하는 무구, 그리고 춤을 추는 어떤 그 형상들, 그 다음에 그 춤을 추는 여자들에 대한 그 구성원들에 대한 그 변화가 사실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조대, 도임, 한영도, 부병루, 연해도 다 17세기로 해서 시간적인 이제 그 순서대로 제가 배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방가요는 이제 19세기예요. 이러한 어떤 북춤이 17, 18세기에 유행했던 그 북춤이 실질적으로 그 교방가요에서 보면 고무라는 명칭으로 명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보면 교방가요라는 게 이게 지금 오리지널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오리지널 사진을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오리지널 사진인데 오른쪽 편에 이 무고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오른쪽이 고자잖아요. 고무로 읽으셔야 되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무고 그 아래쪽 부분에서는 번개가 나르듯 그런 어떤 춤사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왼쪽을 잠깐 보세요. 교방가요의 왼쪽을 보시면 교방가요는 진주에서 나왔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이 왼쪽에서 보시면 지금 부병루 연해도라든지 도임 한영도라든지 궁중의 어떤 그 무고의 형식과 양식들을 거의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승정무 가서 좀 할 얘기 좀 많은데 일단 요건 진주입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생 엽서 그다음에 근대에서 이제 왔을 때 외국의 어떤 외국의 어떤 사진 작가들이라든지 역사가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근세와 근대의 그 기점에 있는 풍경들에 대한 그림과 엽서를 굉장히 많이 남겨놨어요. 사실은. 근데 이때 그 혼돈의 시기와 그 굉장히 불안했던 이 시기에 실질적으로 이 기생의 어떤 그 엽서 사진을 만들었어요. 엽서 사진이 아니라 엽서죠, 엽서. 오히려 더 실질적인 어떤 그 당시를 포착했던 굉장히 중요한 실증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엽서를 보시면 이거를 고무를 매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매달아서 이거를 춤을 추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고무라는 명칭으로 이 기생 엽서를 이제 발간을 했죠. 자, 어떻습니까? 17, 18, 19세기, 20세기 초 그 북춤은 지속적인 연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응?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전승력. 북춤은 맥을 끊기지 않고 우리의 역사의 어떤 결절의 시대가 도래를 했지만 북춤은 분명 이 기록물을 통해서도 그 전승의
유지를 끝까지 해왔던 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고 돌아갈 때 이 중요한 핵심 몇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춤의 뿌리는 하나고 그 뿌리의 하나를 우리는 변명할 뿐이다. 이름을 지어서 그거를 간념화할 뿐이라는 거죠. 김윤지는 김윤지가 사실은 아니에요. 김윤지라고 이름이 지어진 이후부터 전 김윤지인 거죠. 신생아기가 태어나서 이름이 없을 때는 그냥 신생아들이에요. 김윤지의 딸일 뿐이야. 근데 그 아이를 이름을 지은 이후부터 걔는 또 다른 독립된 기체로 가게 됩니다. 윤지로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춤추는 북이라는 무고회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것이 19세기에 올바른 표기법으로 그 가라는 어떤 지령으로 인해서 곰으로 갔다라는 거죠. 곰으로. 저는 그런 거 같아요. 뭐냐면 여기에 우리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지금 이거를 한반도라고 얘기를 하죠. 한반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현대랑 발레는 제가 사적 조망을 하지 않아서 지금 오늘날의 그 발레가 처음에 들어와서 그 이사도라 덩컨이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이사도라 이시바쿠가 근대 문물을 끌고 1920년대에 들어와서 조태곤이라든지 최승희가 그거를 보고 다시 이시바쿠를 갔더니 이시바쿠는 어디서 루소의 영향을 받다는 거지, 프랑스에. 그리고 와가지고 최승희와 조태곤이 춤을 추는데 안 먹혀. 막 이상한 움직임, 막 곤봉 들고 추는 춤 안 먹히는 거지. 너무 외래적이라는 거지. 너무 외래적인 어떤 문물에 갑자기 체했던 거예요. 우리의 그 민중들은. 그래서 다시 이시바쿠를 찾아갑니다. 스승을.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먹히질 않아요. 나의 춤이. 스승한테 사사받은 내 춤이 먹히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시바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의 뿌리를 중심으로 너의 춤을 만들어라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다시 돌아와. 최승희가. 그리고 누굴 찾아가느냐? 이때 당시 전통춤을 갖고 있던 한성준을 찾아가요. 한성준에게 합춤을 배우고 항아리 춤을 배우고 북춤을 배우고 장구춤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거를 모던한, 그러니까 뿌리는 하나야. 그 감동 그리고 심리적인 역사적인 이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이 이 공감대 형성들 그리고 표현의 방식에서는 어떻게 근대적인 양식을 따라갔다라는 거지. 세련되게 무대 장치해주고 의상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 최승희가 세계로 나가게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얘기가 많아요. 얘기를 하자면. 근데 그것도 근대야 사실은. 근데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보세요. 통영은 여기예요. 진주는 여기예요. 자, 중앙은 여기야. 우리 서울에. 근데 여기서도 뭐가 북춤이 있어. 뭘로? 국립국악원에서 추는 춤이 있다고. 이게 무고입니다. 무고. 진주에 가도 진주 실질적으로 교방 가요를 봤더니 고무가 분명히 있었어요. 이건 분명히 진주 건물로 나온 거야. 통영에 가니까 왜 승정무가 있단 말이야. 승정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의 접근하는 방식이나 관점은 뭐냐면 이것이 이렇게 외우기로 따진다는 거지. 오늘날에는 궁중에는 무고, 진주에는 교방가요에서 나왔던 고모가 진주 건모랑 같이 추는 무고, 그 다음에 승정무, 또 어디? 동네. 이게 뭐냐고 그러지. 뭐냐고. 너무 산발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물어봐. 동네 고모랑 궁중에 무고
틀린 거예요? 왜 이름이 달라요? 같은 북춤인데. 그럼 여러분 뭐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왜 같은 북춤인데 통영에는 그걸 왜 승정무라고 했죠? 할 말이 없는 거지. 거슬러 올라가죠. 거슬러. 자,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원시. 뭐가 발견이 됐냐면 신석기 가면이 발견됐어요. 신석기 가면. 이거를 쓰고 하면 달라졌다라는 거지. 더 강해졌다는 거지. 내가 표현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표현하지 못했던 것이 더 확장되고 더 강하게, 웅장하게 발현될 수 있었다라는 도구가 가면이었어요. 그 다음에 팔투령이 나타납니다. 팔투령. 이게 8개야. 뭐냐? 방울입니다. 방울이 나타났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북입니다. 원시 시대에 살기 위한 움직임을 하기 위한 소지품이에요. 소지품. 도구들. 나를 갖다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액세서리였다라는 거지. 액세서리. 그 기능은 뭐냐? 그 기능은 뭐냐? 특히 이 북은 그 기능이 뭐냐? 주술. 둥둥둥둥 거리면서 하늘에게 좀 더 가까이 가고 싶거나 우리의 어떤 상황들을 빨리 알리고 싶어하는 주술. 또 신호의 기능. 전쟁이 났다. 그냥 위협적이다.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신호의 기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어의 기능. 얼씬하지 못하게 겁을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본능이에요. 본능. 북은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 북을 두드린다는 건 뭐냐면 해탈의 경지. 북으로 인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어떤 해탈의 경지 또는 북을 통해서 나를 갖다 대신할 수 있는 더 크게 웅장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북이라는 거는. 그만큼 북은 북방울 가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해왔다라는 거예요. 같이 해왔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고려를 기점으로 어떻게 무고 사실은 형용사적 의미예요. 뭐냐면 바다가 있어. 둥둥. 이윤이 바다가 자천돼가지고 내려왔더니 이제 뭐 할 일 없지. 바다를 자연을 만났더니 바닷가에서 어떻게 썩은 뗏목이 둥둥 내려간다는 거지. 둥둥 이렇게. 그거를 보고 춤추는 북이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멋있잖아요. 멋있지 않아요? 그거를 보고 뗏목을 갖다가 그래 이 뗏목을 어떻게 나비 그리고 용을 그립니다. 색칠마왕에 그 뗏목을 그리고 두들겨 봤더니 그 소리가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궁중의 향악 정제로 갑니다. 왜 향악이냐? 이 향자는 고향항자야. 우리나라의 정승까지 갔던 이훈이라는 사람이 발견하고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속악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음악과 우리나라 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쭉 조선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굽이굽이 쭉 전승됩니다. 전승이 되니까 어디 교방에도 전승, 궁중에도 전승이 되는데 요때에 이 교방에서 뭐라고? 우리나라의 춤들이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의 춤들이 어떻다면 예를 들면은 이그잼플을 보면은 항무 있죠. 항무 그 다음에 춘행전 이건 전자구나. 춘행무라고도 하죠. 건무 해서 뒤를 뭘로? 무로 끝낸다는 거야. 무. 자, 그래서 18세기, 19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여기 궁중의 춤이 궁중에 있는 실제로 궁중이에요. 무고는 파급이 되면서
지방 가나에 있는 무가 진주 목사가 야 이거 똑바로 표기해라 이렇게 돼. 똑바로 표기해. 춤추는 북 이거 통일감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건무 다 건무 예를 들면은 향발무 무자로 끝나는데 왜 무고 고로 끝나냐. 그래서 옳은 명칭을 써라고 해서 고무로 갖고 오늘날에 와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요 대목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신정무의 지정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날의 동네는 그 지령을 받아서 뭐라고 명기를 했냐면 아마 여기도 고무라고 돼 있어요. 왜냐면 교방가요가 진주도. 근데 통영 요게 좀 중요해요. 통영에는 승정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자, 중요한 포인트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춤이라는 거는 반세기 또는 몇 세대를 거쳐서 전승을 해왔던 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걸 발견을 하셨어요. 근데 지령으로 받아서 다 고무라고 했는데 왜 여기만 승정무냐? 자, 요걸 또 다시 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기생이 굉장히 유명했던 지역은 사실은 진주랑 동네 쪽이에요. 그리고 위쪽 지역은 평양. 그러니까 평양과 진주와 통영. 그리고 평양 위쪽은 뭐 중국 담당이에요. 연행. 그 중국으로 명나라를 가든 청나라 쭉 가고 그다음에 통신사가 위에 그 일본으로 갔다 외교 활동을 하려면 무엇이다? 아래로 갔습니다. 아래로 갔기 때문에 진주와 동래를 거쳐 갔었어야 돼요. 통신사들이. 왜 이게 같이 가냐면 이때 시대의 그 핵심이 뭐냐면 외교는 의례다라고 했습니다. 쓰세요. 외교는 의례다. 그래서 통신사라든지 그 중국으로 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반대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사람,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외교사절단들에게 외교를 하기 위한 첫 번째 그 방식들이 뭐냐면 의례예요. 격식을 갖춰서 예를 다하는 마음으로 예술 현상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방에서 궁중에서 추어졌던 임금에게 바쳤던 헌정의 춤들이 교방에서도 추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동네와 실질적으로 진주교방은 그런 사료들이 있는데 승정무는 실질적으로 이수신이 어떤 그 부대를 만들었던 요지죠. 요지에서 임진왜란의 어떤 승전을 하고 그런 북을 두드렸을 거라고. 여러분 지금 징비록을 보면은 이수신이 왜군을 물리쳤을 때 막 북을 두드리잖아요. 그거는 이야기야, 사실은. 근데 이야기를 무용화한 거야,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그 또한 역사입니다. 왜냐면 그 또한 역사인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통영에서 북춤을 안 추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통제영 가나라는 그 부서에 기생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생청에서 관계에 의해서 무고랑 건무가 추어졌고 이것이 무엇과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사적 배경과 만났어. 어떤 이수신이라는 역사적 영웅과 만난 거야. 그러면서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 치는 승정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명명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리지널은 북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로에서 뭐라고 통영 북춤이라고 한다고. 통영 북춤이라고도 한다고. 실질적으로 고무라든지 무고의 역사적인 걸 갖고 쭉 전승을 해 오다가 이순신이라는 이 우리나라 최고의 사실은 히어로야, 히어로. 이 영웅의 이야기와 믹스를 시켰다고요. 이순신이 전쟁했을 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순신이 왜군을 무찌르고 임진왜란부터 시작해요. 엄청난 하면서 그때 거기서 춤을 췄을까 과연? 그 춤이 오늘날까지 추었을까? 그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무고라든지 북춤이라는 그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그 통영 지역에서의 나와 있는 역사적 배경 히어로와 그 이순신이 만나면서 이름을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을 때 두드리는 북이라는 이름으로 승전무, 전쟁에 이겼을 때 그것을 알리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 희망찬 춤인 거죠. 굉장히 희망찬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용기와 또는 어떤 희망, 그런 어떤 부분의 이제 이름인 거죠. 자, 그래서 1968년도 12월 21일 날 주요 무형문화재로 이게 이제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고 조사자는 이제 김천은 선생님. 김천은 선생님이 누구시냐면 조선 마지막 무동입니다. 무동.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김천응이 이제 왜 제가 그 얘기를 했냐면 승전무라는 역사적 배경과 인물과 합성된 어떤 이름이라고 왜 말을 하냐면 김천은 선생님이 궁중에 춤을 췄던 마지막 무동이라고요. 그래서 무고라든지 북춤이라든지 이런 어떤 궁중의 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이거를 지정했던 이유가 뭐냐면 궁중의 전승을 이어왔다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궁중의 무용을 이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정하겠다라는 어떤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이유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형식적인 부분, 원텍스적인 부분은 사실은 이거는 궁중에서 내려왔던 무고의 형식이나 이것이 지역성과 맞물려서 승정무라는 이름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지정된 사람이 이제 요렇게 네 분이에요. 네 분인데 이렇게 다 돌아가시고 이 어묵자라는 분만 남았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이제 그 영상을 보기 전에 간단히 보면은 이제 복식과 무고를 보시면 청백, 홍흑 요거 네 가지 색깔은 그 한국춤의 기본 그 색의 그 구조죠, 구조. 그 다음에 몽두리를 입어요. 몽두리라는 것은 두루마기 같은 거예요. 두루마기. 그 다음에 머리에 쪽두리를 하고 이제 한상을 하고 북채 양쪽에 북채를 치고 홍띠를 매요. 홍띠를 매고 그 다음에 머리에 전잎을 씁니다. 전잎. 그 다음에 승전무의 춤사위는 이제 스토리는 뭐냐면 주로 입춤. 처음에는 이제 그 북을 두드리지 않고 그냥 맨손 춤을 추다가 앉은 춤사위 나오고 북춤을 하고 창사가 나와요. 창사. 궁중에서 볼 수 있는 창사.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북거리 춤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승전무를 감상을 하는데 처음에 승전무를 보실 거예요. 승전무 보시고 오늘은 동네 무고랑 동네 고무를 같이 볼 수 있게끔 이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꽃을 듣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궁중에는 이제 머리를 하지만 지방에는 이제 전립을 쓰는 거예요. 근데 세계 복식의 피자라고 하는데 요건 색상이 다 똑같, 네 개로 맞춘 거예요. 네 개로. 저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승전가는 그러니까 요거는 써놨죠. 그렇죠?
복례고무,
어때요? 자, 한국무용 대표, 현대무용 대표, 발레 대표로 갑시다. 한국무용 대표. 지혜야? 지혜야? 어때요? 그냥 간략하게. 오, 의식적인 성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승정부가 어떤 면이? 음, 빙빙 도는 그런 부분들이. 그 이제 의식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해서 그랬구나. 그쵸. 자, 그다음 강정문 너무 느려요. 네. 그다음에 나 저기 뭐냐. 어, 재밌어요. 뭐 다른 한국 무용에 비해서 그쵸. 그럼 세 개 중에 좀 차이점. 화려하다. 그쵸. 잘 얘기하셨어요. 다들 너무 잘 봤습니다. 일단은 그 춤을 이제 그 감상하거나 이제 분석을 할 때 그거를 이제 보통 이제 두 가지 형식으로 큰 맥락을 두 개 나눠요. 그게 뭐냐면 형식적인 부분, 내용적인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그 형식적인 부분만을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그 궁중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 기생 그 머리 그 왕비처럼 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착용하고 춤을 춰요. 이제 그거는 뭐냐면 정진무도 홀기라든지 악학개범에서 이 머리를 큰 머리, 그러니까 큰 머리, 큰 머리로 이렇게 도상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여드렸던 사진을 이렇게 보셔도 그림을 보셔도 이 왼쪽 거는 이게 보시면은 진찬도에서도 보시면 머리에 이제 큰 머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 가지의 어떤 그 그룹이 믹스되는 부분이 있고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고 공통된 부분이 있고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그 네 가지 복색이 있잖아요. 그 청색과 그 붉은색과 이제 그 흰색과 노란색에 대한 부분은 그 승정무라든지 동네 아니 저기 그 궁중에서 똑같은 복식은 갖췄어요. 이제 복식은 갖췄고 동네 고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도 오늘 동네 고무를 이제 실질적으로 감상은 했지만 이렇게 세 개를 나란히 보니까 조금 차이점이 있긴 하네요. 동네 고무의 지금 저 복식은 실질적으로 그 기생엽서 있잖아요. 기생엽서에 나오는 그 나중에 이제 색감이 나와요. 그 색감이 있는 기생엽서의 복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네요. 제가 그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네 고무 같은 경우는 그 근대와 그 근세에 전승이 끊기지 않는 그 교방 중에 사실은 또 하나거든요. 그래서 녹색과 그 붉은 색깔 계열로 이제 그 복식을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무구에서 본다면 그 건모 아니 그 궁중의 그 무고는 실질적으로 꽃을 들고 있네요. 꽃을. 근데 지방의 고무들은 꽃을 들고 있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리고 헌정하거나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형식적인 부분을 보셨어요. 그 형식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춤사위도 들어갑니다. 춤사위. 이제 춤사위를 보자면 승정무가 굉장히 동적이네요.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승전을 알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굉장히 상승의 기운이 굉장히 도드러지는 춤 중에 이제 하나이고 사실 궁중무고는 굉장히 좀 약간 이렇게 절도와 각도를 굉장히 맞추는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동네 고무는 뒤에 좀 더 봐야 알겠지만 그 동네 고무와 근데 승전무는 좀 유사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그 보유자로 계시는 어묵자 선생님과 동네 고무의 보유자 교수님이 친구분이세요.
친구분이기 때문에 아마 좀 그 춤을 같이 배웠던 그 친구분이기 때문에 유사성은 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 총 정리를 이렇게 이제 해보면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문화재를 지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요소가 실질적으로는 이걸 봅니다. 역사성, 예술성, 이제 학술성에 대한 이 세 가지의 부분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보고 이제 지정을 하는데 조금 반복된 얘기지만 오늘 총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은 이제 기말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총 정리를 해드리면은 뭐냐면 실제로 춤의 뿌리는 하나에서 시작을 했어요. 춤의 뿌리는 하나에서 시작을 하다가 이렇게 원시와 그 다음에 부족사회와 삼국을 거치면서 고려를 기점으로 해서 당학, 그러니까 당학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이제 그 향발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들, 아박은 사실 당학이에요. 당나라의 그 당자를 써서 그런 어떤 문화들이 있다가 자주의식이 이제 성립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무엇이며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예술 상징 코드가 무엇이냐를 고민을 하게 돼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고 어느 시점에서 부모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간섭적인 부분, 가정적인 부분의 보호 태도에서 약간 이렇게 벗어나면은 나는 누구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정체성과 사실은 맞물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려를 기점으로 해서 중요한 거는 민중이라든지 기층 문화의 사람이 아닌 정승이라는 사람이 자천돼서 바다에서 둥둥 떠다니는 춤추는 무고를 발견합니다. 그거를 갖고 만들고 다듬어서 그 소리를 내니 이것이 너무나 좋았다라는 겁니다. 좋았기 때문에 그거를 궁중에서 쓰는 연희 종목으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세기, 17세기의 모든 연희, 궁중을 그리고 왕과 왕비를 위한 춤을 위해서 이 향학정제 대표로 무고가 연희가 된다라는 것을 의계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쭉 오다가 마찬가지로 동시대에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아시아의 중심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는 중국, 여기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고가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이 연행로가 지나가는 이 지역에 교방 문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동시대에도 교방에서도 정제와 똑같은 춤이 추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항발이라든지 아박이라든지 포글락이 교방에서도 실제로 추어졌는데 18세기, 19세기를 기점으로 뭐라고? 지방 관하에서 표기를 똑바로 하시오라는 어떤 지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무라든지 고무라든지 건무라든지 해서 무슨 춤, 검을 들고 드는 춤, 그다음에 춘행무, 이제 아방무, 무자로 통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방에서 어떻게 지방의 이제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진주라든지 통영이라든지 동네에 고무라는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고무라는 형식으로 들어가면서 1968년도에 문화재 보호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재를 갖다 보호해야 된다. 육성하는 취지하에 여기에 그 통영의 승정무, 승리를 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 치는 북이라는 명칭으로 승정무를 갖다가 지정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동네 고무라든지 궁중에 이제 무고가 있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다시.
고려를 기점으로 가요. 조선을 기점으로 이것이 나갑니다. 근대는 우리 가장 아픔의 시기죠. 결절의 시대예요. 결절.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기생조합이 있었다는 거죠. 건번. 그래서 전통예술의 가장 허브 역할을 했다라는 게 저는 이 이유입니다. 모든 것이 사회나 국가나 기관과 체제가 다 틀어지고 망했어도 이 전통 예술을 이어왔던 이 맥을 끊기지 않았던 거는 사실은 이거예요. 그 주역이 기생이었고 그 허브라는 것이 하나로 해서 엄청난 전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협우 역할을 했던 것이 교감, 건번이었다는 거죠. 건번. 자, 이까지는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서 무고라는 명칭으로 쓰다가 공으로 갑니다. 공으로 가다가 이 조선 근대에 이르러서 근대 1968년도에 엄청난 부흥이 울려요. 자국문화의 육성이 아니라 자국문화의 확보, 보유, 그거를 지정하자라는 어떤 지정의 문화가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요때의 조선 마지막 말기에 있었던 김천은 선생님이 사실은 이 무고를 전승받았단 말이에요. 궁중의 무고를. 이 사람이 근대에 와서 우리나라에 펼쳐져 있던 이 지역 중에 이 통영을 지정 보고서를 씁니다. 지정 보고서를 서서 지정 보고서에 쫙 나와요. 아까 뭐 지정 보고서 뭐 들어가는 거 아시죠? 뭐 형식 들어가고 내용 들어가고. 근데 이거를 지정하는 이유서를 써요. 이유서를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이 통영의 이 승정무라는 춤이 지정의 사유원 첫 번째가 뭐냐면 궁중의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전승을 했다라는 그 전통성을 인정했다는 거지. 전통성. 전통성 또는 정승력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승정무를 인정을 한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명칭 자체가 의미하는 명명된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춤에 대한 오리지널은 있지만 공호라는 실질적으로는 공호라고 명칭된 게 맞았죠. 이 공호라는 이 오리지널 핵심은 맞지만 춤이라는 것이 뭡니까? 역사적 배경, 지리적 배경, 사회적 배경, 문화적 배경 또는 교육적 배경에 의해서 이게 믹스된다. 믹스가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믹스된 것이 어떻게 표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상징화된다는 거죠. 상징. 그래서 이 춤을 뭐라고? 문화 코드라고 한다는 거죠. 문화 코드. 여러 가지 부분 중에 어떤 부분 통영춤이라고 안 하고 승정무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역사성에서 이순신이라는 무엇이 히어로가 있었다는 거야. 이순신이라는 히어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성과 이순신으로 인해서 통영의 문화가 어느 정도 지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분명히 말은 맞죠. 이순신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을 때 승리한 후에 북을 두드렸다라는 어떤 역사적 뭐라고 했나 추측과 플러스 오리지널 내용 어디서 통영의 기생조합이 있다면서요. 이것이 맞물린 거예요. 승정무의 문화재 지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올바른 관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다 줬어요. 중앙에서 교방으로 다.
이 고무라는 텍스트로 다 줬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난 1960년대에 이것이 지정될 때는 그 무용에 대한 오리지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형성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을 고려를 해서 오늘날의 무엇이 승전무가 전승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승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삼동 그 수군 통제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세 군데의 큰 거기에 그 고시 통제령의 하나가 사실 통영이에요. 그래서 고방청과 통영지방의 어떤 민속 무용이 나뉘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자, 여기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민속 무용은 뭡니까? 분류화를 하면 승전무용. 그래서 민속 무용.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북을 들고 똑같은 원료의 테스트가 있어. 고려에 저기 이제 자천 가가지고 춤추는 북에 의해서 똑같은 포리에 똑같은 원 텍스트의 어떤 생성된 원 텍스트를 있고 북을 두드린다라는 객관 그 대략적인 그 부분은 똑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갈래갈래졌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떻게 승전무 동네의 동네 고무 진주의 교방가요 안에 있는 이건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에 있는 무고 얘는 뭐니? 얘는 분류를 하면 얘는 궁중무용이에요. 향악 정제이기 때문에 정제이기 때문에 승전무는 뭡니까? 민속무용이에요. 동네 고무는 뭐야? 그렇지, 민속. 이렇게 된다. 재밌죠? 북춤이라는 하나의 춤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파급됐어. 전파되고 전승됐어. 근데 이 민속적인 부분, 이 지역적인 부분이랑 맞물리면서 민속무용의 특징적인 부분이 들어갔다는 거지. 그걸 인정했다는 거지. 그래서 승전무를 민속무용으로 본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문화재청이나 뭐 예를 들면 시험 볼 때 오늘날의 이 분류법은 뭐? 문화재청의 분류법이에요. 그리고 궁중은 실질적으로 무고는 굳이 지정할 필요가 없죠. 국립국가원에서 그 보존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무고를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궁중무용이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맞죠. 이건 맞죠. 그러나 이 승전무와 동네 고무는 이 민속무용이라고 지금 분류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지정되고 전승되는 어떤 그 수많은 춤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도무용문화재도 계속 만듭니다. 왜냐면은 국가 그 시도에서 자기네들의 그 어떤 유니크한 어떤 지역성을 하기 위해서는 독특한 향토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독특한 향토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그 지역에서 좀 춤을 이제 내가 예를 들면 중앙에서 예를 들면 이매방 쌤 살포리를 배웠어요. 네, 배웠어. 그냥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내 고향으로 부산으로 내려가서 막 내가 이제 살포리를 막 그 지역에서 그 풍토와 그 물과 그 지리적 환경과 그 사람들과 그 언어를 배우면서 분명히 영향을 받겠죠. 내 춤이 분명히. 쉽게 설명을 하면 그겁니다. 이매방 선생님의 살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매방 선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한영순유의 살풀이를 제가 배웠어. 배웠어. 그 똑같은 한영순유를 배웠던 1세대 제자들이 지역으로 나가요.
예를 들면 뭐 김원경 선생님 뭐 누구누구 이렇게 나가. 그러면 김원경 선생님이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부산으로 내려가서 애들을 가리켜. 근데 가리키는데 이미 한영 선생님 춤이 아니야. 예를 들면은 본인의 지역 춤이 나오는 거지. 예를 들면은 뭐라더라? 갈매기 사이. 왜? 부산이니까. 부산 갈매기. 그러니까 부산이니까. 웃긴 거야. 이거 재미난 거예요. 굉장히 재미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그걸 발전이라고 생각해. 마찬가지입니다. 무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나였지만 시대적인 어떤 발전과 역사를 지나가면서 그 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 그 수가 늘어났고 그 수가 늘어난 거를 우리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를 하고 그 전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어받고 있는데 그거를 오리지널 저는 그거는 분명하죠. 그 원류 그 시작점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그거를 이끌고 가는 그거 자체가 역사가 되면은 그게 또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것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 철학과 본인이 예술가로서의 어떤 그 역사적 사명감, 내가 이 춤 우리 선생님한테 배웠다라는 이 춤을 내가 후대에도 이거를 전승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명감 그리고 그 원류를 흐리지 않는 진실적인 어떤 정직함 그걸로 본인의 어떤 그 춤을 전승하고 그 춤이 너무 좋아서 다음 세대 3세대까지 간다면 그건 후대에 지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술은 발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춤의 뿌리는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춤의 뿌리는 하나였지만 예술의 어떤 그 사회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교육적인 환경의 어떤 조성들로 인해서 그 춤의 뿌리가 어마어마한 가지를 친다라는 거지. 근데 가지를 쳤는데 그 가지 중에 하나는 승정무, 하나는 궁중의 무고, 하나는 동네 고무로 명명을 했는데 우리는 그 가지에 가지 쳤던 줄기를 잘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야. 왜 이게 가지를 쳐졌으며 이게 어떤 뿌리에서 나왔으며 왜 이거를 어떤 거는 궁중무용이라고 하고 어떤 거는 민속무용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를 몰랐던 거지. 그래서 무지와 혼성과 그리고 혼돈의 어떤 그 부분에서 조금은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조금 이렇게 가이드라인? 이게 이렇게 그 큰 맥락에서의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는 팁이 좀 제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춤의 뿌리는 하나다. 춤의 뿌리는 하나고 여러 가지의 어떤 가지의 줄기를 쳤고 그 줄기 안에서의 우리는 오늘날 춤을 여러 가지 똑같은 원소스, 똑같은 주제, 똑같은 무구이지만 그 춤을 추는 사람과 그 춤을 추는 지역과 그 춤이 지역에 있던 역사에 의해서 다른 춤으로 양적 팽창을 했다는 거예요. 양적 팽창을. 양적 팽창을 했고 그걸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질적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저의 입장은. 단지 그거를 질적 성장을 했다는 건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사실 공이 동네 고무 승정무 궁중무고가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을 분명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양적 팽창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질적 성장을 같이 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를 들면 기말고사에 그렇게 낼 수가 있겠죠. 지금 오늘날 이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오늘날의 이런 부분 말고도 건무도 똑같은 양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건무도 똑같은 양식으로 볼 수 있다면 건무의 원뿌리와 그 전승의 어떤 올바른 가정 그리고 그걸로 인한 어떤 지정의 현황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어렵네요.